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남편 쫄딱 망했을 땐 남들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까 힘들다고 또 우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은 원래 간사한 존재가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사람은 다 간사한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희 시모를 고를 겁니다. 1년 전 겪은 사건 때문에 시모는 요즘 저만 보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우리 며느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시모는 전생의 간신배가 아니었을까 생각까지 듭니다. 어느 정도길래 시작부터 시모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세상의 나쁜 시모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런 시모를 만나게 된 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남편은 어쩜 그렇게 시모와는 딴판인지 모르겠어요.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 천생연분인 줄 알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시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그렇게 만나 연애하다가 30대 중반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들만 셋이던 시댁에서 그때 저는 유일한 며느리였어요. 왜냐하면 시숙이 이혼하는 바람에 혼자였거든요. 게다가 건설회사 대기업 본사에 근무하던 시동생도 일하느라 결혼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는 둘째 며느리이자 유일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모도 무난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슬하에 아들, 딸을 한 명씩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죠.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평생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은 큰아들이 6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됐어요. 칼바람이 매섭던 날씨에 남편은 다니던 은행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제가 두 아이를 돌보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주부로 있던 때라 남편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부터 덜컥 났어요. 이미 저는 가정주부로 사느라 경력이 단절돼서 당장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았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오래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됐고 몇 년치 연봉과 여러 보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힘들기만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며 이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에 당신 일할 곳이 그 은행 하나뿐이야? 이번 기회에 다른 분야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100세 인생인데 언제까지 은행만 다니려고 했어? 이번 기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힘을 못 내던 남편은 그제야 이력서를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제 남편은 쉬웠겠습니까? 나이 많고 경력도 많은 제 남편을 찾아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계속된 불합격 소식에 시리에 빠져 있던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드디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 왔어? 어딘데? 아니,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 사업 계획서인데 한번 읽어봐. 수익성도 좋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반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할 수 있겠어? 걱정 마. 대학 선배가 하고 있는데 나도 도와주기로 했어. 갑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들떠있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 일하라고 불러주는 곳도 없으니 차라리 일거리를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생 은행에서 일만 하던 은행원이 사업 수완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잠깐 돈 좀 벌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수익이랄 게 없었어요. 대학 선배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사업머리는 따로 있는 건지 남편은 결국 퇴직금을 몽땅 날려먹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다 싶었을 때 빨리 끝내야 했는데 그걸 살려보겠다고 용을 쓰다가 있던 돈마저 전부 날려버린 거죠. 게다가 남편은 사업 초반 잠깐 본 수익 때문에 다 망해가는데도 계속 살려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저만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제서야 감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만두면 나 죽어서도 한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투자해 볼게. 진짜 확실하긴 한 거야? 그나마 있는 돈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그냥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 TV 보면 사업가들 다 어려운 시기 있었다고 하잖아.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거야. 남편은 확실하다면서 결국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 1년 차였는데 사업은 길게 봐야 한다면서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3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접기로 약속하고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3년은 고사하고 투자하고 몇 개월 뒤에 바로 망했네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기로 했죠.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에 저한테 엉뚱한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시모가 남편 사업이 안 풀리는 걸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타박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갑자기 잘 다니던 은행 해고되질 않나. 똑똑한 애가 사업을 말아먹질 않나.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저는 시모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럼 남편 사업이 대박나면 다 제 덕분인 건가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랑 어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같이 산 세월이 벌써 6년이 넘어가요. 제가 앞길 막는 거였으면 은행에서 승진도 못했어야죠. 근데 남편 은행 다닐 때 승진도 했었잖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가 맡기 시작했겠지.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냐? 네 남편한테 사업 그만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볼 때 사업 망한 거 절반은 네 책임이야. 남편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 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이 대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는 계세요? 뭐냐? 그거 그 가게 간판 주는 거라며?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세한 상황도 모르시면서 자꾸 더 해보라고 아들한테 바람 넣지 마세요. 점쟁이가 이번엔 확실하다잖아. 지금 금전운이 최고라는데 왜 네가 맡고 있냐고? 시모는
평소 자주 가던 점집이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길 다녀왔는지 남편 사업에 투자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 시모는 남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대체 무슨 점을 어떻게 보고 왔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다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일 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죠.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 나갈 일밖에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했어요. 자영업부터 배달 사업 등 참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진짜 있는 것도 다 잃고 대출까지 생겨서 살던 집을 내놓고 월세방으로 이사해야만 했어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까지 하자 남편은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방에서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술만 마시면서 사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속위에 경일 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덥수룩했던 수영까지 밀고 깔끔하게 옷도 갈아입은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보며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웬일로 수염도 밀고 옷까지 차려입었어? 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나 너무 한심했지. 오늘 우리 큰아들 학교 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못났더라. 나 같은 것도 아빠라고 나한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 당신 그동안 놀았던 것도 아니잖아. 결과는 이렇게 됐어도 다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거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 해보자. 월세방으로 이사했을 때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시기였어요.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왜 이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이사한다니까 신나 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할 일 하며 사는 애들을 보니까 남편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던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애들도 자신처럼 좌절감에 빠져 살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버리고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괜히 일하다 다치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은 의외로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기술도 배울 수 있다면서 좋아했죠. 건강과 체력만큼은 자신 있던 남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죠. 저도 곧장 돈을 벌기 위해 제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친정이 버스로 20분 거리였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하셨죠. 대출금에 생활비까지 돈에 허덕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는 일하고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가 저한테 자꾸 언제 쉬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저한테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평일에는 하루 못 쉬어? 이제 일 시작했는데 제가 연차가 어딨어요. 그런데 자꾸 언제 쉬냐고는 왜 물어보세요? 내가 점을 봤는데 우리 집안에 마가 꼈다잖아. 근데 그게 다 너한테서 시작된 거란다. 그래서 널 데리고 가서 구슬 한번 해야 되는데 넌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쁜 거냐? 굿이요? 어머님, 거기 좀 그만 가세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저를 주세요. 약이라도 지어 먹고 힘내서 돈이나 더 벌게요.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끊어. 저한테 글쎄 마가 꼈다면서 굿하러 가자는 시모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시모를 보면서
끝까지 아들 탓은 하기 싫으니까 제 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자꾸 구타령을 하길래 저는 아예 한동안 시모 전화를 피했어요. 제가 백날 말해봐야 시모한테 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피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갑자기 주말에 시모가 찾아왔길래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새삼 뭘 그래? 너 요즘 공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밥이나 한 끼 하려고 왔다. 갑자기 저랑 밥을요? 그냥 들어오세요. 저희 이제 막 밥 먹으려고 했어요. 너랑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래. 얼른 나와. 내가 오죽하면 손주들의 아들 다 떼놓고 너만 콕 집어서 데려가겠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래. 시모는 그동안 저한테 너무 못한 것 같다면서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시모가 저와 잘 풀어보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가 말한 식당으로 같이 갔는데 글쎄 찌개를 팔고 있는 겁니다. 시킬 것도 딱히 없어서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시모는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세상에 김치찌개를 보양식이라면서 사주는 사람 시모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의아해서 시모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말씀하신 식당이 여기 맞아요? 찌개밖에 없고 보양식은 없는데요? 한국 사람한테 김치가 보약이지. 김치가 보약이라며 찌개집을 왔다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도 왔으니까 밥을 먹으려는데 시모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시계 한번 보고 밥 한술 두고 꼭 밥 먹고 어딜 가야 하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시모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 있으면 먼저 가보세요. 아니야, 됐다. 지금이야. 너 얼른 일어나. 나랑 갈 곳 있어. 네? 어디요? 가보면 알아. 그냥 좀 일어나. 시모는 아직 밥도 다 안 먹은 저를 데리고 식당을 급하게 나왔어요. 쫓기듯 식당을 나온 시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식당 뒤에 있던 점집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시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 좀 들어줘, 제발. 점집 앞에서 애원하는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당은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죠. 드디어 왔네. 오늘도 안 왔으면 1,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뻔했어. 아유, 저 표독한 얼굴 좀 봐. 두 눈을 아주 똑바로 뜨고 쳐다보네. 감사합니다. 1,000만 원에 굿하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제발 좋은 기운 좀 넣어주세요.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날 년이 아니었어. 친정 부모도 포기할 뻔했던 애였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네. 저 세상에 있을 사주가 여기 있으니까 집안에 막아 끼는 거야. 그거 이겨낼 방법은 굿밖에 없어. 부적 같은 건 어림도 없고. 1,000만 원에 오늘 다 해결하고 가. 무당이 저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하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 맞아서 소름이 돋은 게 아니라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뻔뻔하게 늘어나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슬하라는데 기가 막혔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와서 화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무당을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무당한테 소리쳤습니다. 뭐? 1,000만 원? 내가 돈이 넘쳐나도 너한테 줄 1,000만 원은 없어. 야, 이 점쟁이. 점쟁이 지금 어디서 내 친정을 함부로 얘기해?
나한테 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안 됐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태어나면 안 됐을 사람이야. 불쌍한 서민들 굿으로 유인해서 돈 뜯어내고 등쳐먹는 게 너 같은 애들이잖아. 미안한데 난 점 안 믿어. 나 여기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한 번만 가자고 애원해서 겨우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작업하려고 하지 마라. 확 다 엎어버리기 전에.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무당도 당황했는지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먹은 무당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뭐 귀신 씌인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쳐? 평생 저주받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저 여기에 쓸 돈 없어요. 어머님 아들은 지금 막노동하면서 저한테 15만 원 갖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공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1,000만 원이면 우리 식구 1년 생활비예요. 어머님이 굿비용 줄 거예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없는 돈 저도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요. 저는 버럭 화를 내고 점집을 나와버렸습니다. 1,000만 원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왜 무당한테 저 돈을 씁니까?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애들 재우고 남편한테 시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모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원래도 조카들 워낙 이뻐하던 시동생이라 자주 왔었는데 이사하고는 처음 오는 거였죠. 웬일인가 했더니 낮에 있던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왔던 거였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 중이라서 바쁠 텐데도 제 걱정을 해줘서 참 고마웠죠. 시동생은 거실에 앉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낮에 놀라셨죠? 아니에요. 그냥 술 한 잔에 털어버리려고 남편이랑 한 잔 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도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요. 저도 엄마가 하도 점 타령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거 차예요. 퇴근하고 힘들 때 한 잔씩 따뜻한 물에 마시면 잠도 잘 오고 좋아요. 술로 풀면 몸에 안 좋아요. 힘드실 때 차 같은 거 마셔도 도움되니까 형이랑 같이 드세요. 시동생은 결혼 준비로도 바쁠 텐데 제가 시모와 한판 했다니까 걱정이 돼서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요. 진짜 시모 복은 없어도 시동생 복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200만 원이나 했었고 첫째와 둘째 돌잔치 때도 50만 원씩 한 사람은 시동생이 유일했어요. 시숙은 어땠는 줄 아시나요? 시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오죽하면 차를 하나 사더라도 시모랑 한 달 내내 상의를 했다니까요. 그럴 수야 있겠지만 문제는 이혼 전이었다는 거죠. 모든 걸 엄마랑 상의해야 되는 남자랑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숙이 이혼을 당했던 거예요. 시숙이 저러니까 시동생이 더 의젓해 보였죠. 그런데 예비 신부 직업이 피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라길래 조금 의외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건설회사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비슷한 직종의 여자를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욕심 많은 시모가 반대는 안 할까 싶었는데 유독 동서를 예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점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사주가 딱 맞는다고 했다는 거 있죠? 진짜 그놈의 무당이 뭐라고 며느리 될 사람도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시동생은 마흔에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죠.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엄청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얼굴만 예쁘장하고 동안이었지 입을 여는 족족 하는 말마다 저급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 생일이라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주방에서 동서랑 둘이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막노동 한다면서요.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건설 현장 나가는 거 맞죠? 그거 해봐야 한 달에 꼴랑 15만 원 번다면서요. 많이 벌어야 20만 원이라던가 그렇던데 맞아요? 동서는 은근히 건설회사 대기업에 다니는 시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제 남편을 비교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때도 동서 말을 듣자마자 아, 얘 또 시작이구나 했죠. 그래서 저는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동서도 가보려고? 관심 있으면 말해. 근처 건설 현장에 연결해 줄 테니까. 어머,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냥 저는 우리 남편이랑 너무 사는 게 다르니까 신기해서 그렇죠. 남자가 자고로 넥타이 매고 일해야지. 목에 수건 두르고 땀 닦으면서 일하면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요. 형님도 솔직히 창피하죠? 평소에도 동서가 심하다 싶었는데 이날은 진짜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대기업에 본인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기고만장할 일입니까? 그래서 동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대기업은 동서가 다녀? 왜 남편 회사 가지고 동서가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야? 어이가 없네. 형님, 부부는 운명 공동체 몰라요? 여자 팔자 그래봐야 남자 팔자 따라가는 건데 너무 뭘 모르신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동서지. 대기업은 뭐 천년만년 다니는 줄 알아? 그래봐야 나이 들면 쫓겨나는 거 똑같아. 거기 뭐 다를 줄 알고? 공무원이야? 아님 그 회사 사장이라도 된다니? 동서야말로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면 그 입부터 단속해. 어머, 형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요. 못할 말 한 거지. 유치원생도 아니고 할 말 못할 말 구분까지 해줘야 되겠어? 제발 싼티나게 살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한 번만 더 주둥이 나불거리면 그 입 확 꼬매버린다. 너무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가 주방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울먹이는 소리를 하면서 시모한테 가서 억울하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형님이 제 입을 꼬매버린대요. 앞뒤 다 잘라먹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까 저거 진짜 여우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앞부분은 듣지도 못하고 뒷부분만 들은 시모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공장 다니더니 애가 어째 쌈딱이 된 것 같다. 지금 뭘 꼬맨다는 거야? 세상에 사람 입을 왜 꼬매? 어머님, 동서가요. 어머님 둘째 아드님 수준 떨어진대요. 막노동한다고 수준 떨어진다는데 그럼 제가 듣고만 있어요? 시모는 제 말에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한테 정말 그랬냐고 물어보더니 동서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주버님이 힘든 일 하신다길래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너는 뭘 좀 알고 화를 내라. 이게 뭐냐? 어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말을 끊으며 시모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밖에 약속 있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기분도 꿀꿀한데 쇼핑해요. 제가 옷 좀 사드릴게요. 생신인데 제가 준비한 게 좀 약소했던 것 같아요. 가방이나 옷 아무거나 다 고르세요. 정말? 그래, 그럼 나가자. 안 그래도 집 답답했어. 그러더니 둘이 팔짱을 끼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더는 못해 먹겠다고 가려는데
시동생이 저와 남편을 보고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 좀 가려하라고 해도 꼭 저런 식이에요. 다음엔 아예 피해서 올게요. 그날은 화가 나서 그런지 대신 사과하는 시동생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사과하고 다닐 사람이 아닌데 동서 때문에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매일 바쁜지 밖으로만 돌았어요. 무슨 이 동네 마당발이라도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게를 운영하니까 여자들 전화가 많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동서가 왜 이렇게까지 바빴는지 알고 정말 경악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사연 마지막에 밝히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시숙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필이면 그때가 저와 남편이 가장 어려웠을 시기였어요. 월세 60만 원에 대출금까지 매달 나가는 돈만 감당하기에도 벅찼어요. 제가 신부도 아닌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시숙 결혼 하루 전날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아주버님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하면 좋을까? 동선에는 300만 원 정도 할 거라는데 우리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당장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냥 이번 달 월세 다음 달에 주기로 하고 우리는 60만 원 정도 하자. 우리한테 이게 최선인데 어쩌겠어. 나중에 우리 형편 좋아지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자. 결국 저와 남편은 월세를 한 달 미루고 시숙 축의금으로 60만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저희한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돈이었죠. 그래서 6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숙 결혼식에 60만 원이라도 축의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은 한결 편했어요.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간 시숙 부부를 제외한 식구들이 전부 시댁에 모였죠. 그때 시모가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돈 봉투를 확인하고는 저한테 봉투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60만 원은 뭐냐? 그게 왜요? 요즘 물가를 생각해봐. 60만 원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시숙 결혼하는데 살림살이 보탠 것도 없으면서 뭘 잘났다고 60만 원이야? 저희 그 돈 엄청 큰 돈이에요. 저희 사정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꼭 얼마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라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족끼리 얼마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겐 엄청 큰 돈인데 60만 원 했다고 돈 봉투를 던지는 시모를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서가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와, 어떻게 6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 소고기 먹으러 가면 그냥 없어질 돈이잖아요. 그 작은 돈을 축의금으로도 낼 수 있구나. 그래도 제일 손윗 사람인데 너무 짜게 하셨다. 옆에서 작정하고 비아냥거리고 말하는 동서를 보니까 화가 났죠. 근데 그 상황에 저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한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준에 맞게 형편껏 하는 거지. 정해진 게 어디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사람이 돈보다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말 너무들 하네.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그때 안절부절하던 시동생이 남편을 말렸어요. 형, 미안해. 와이프가 술이 좀 들어가서 그래. 형수님,
죄송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당신도 당장 사과 못해? 진짜 쪽팔린 줄 좀 알아. 그때 시동생이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한테 말하자 동서는 짜증난 얼굴을 하고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이잖아. 우린 300만 원 했는데 꼴랑 60만 원 한 게 말이 되냐고.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번에 제대로 쪽팔린 걸 알아야지. 당신이 사과하라니까 사과는 할게. 와, 엎드려 절받기 수준의 사과도 안 될 사과를 하겠다는데 화가 났어요.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동서한테 악에 바친 소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말했지? 동서는 그 주둥이 때문에 망할 거라고. 내가 두고 볼게. 동서는 진짜 그 입으로 망할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건 개똥 같은 상황 더러워서 피하는 줄 알아.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나중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두고 보자고. 그런데 동서가 그때 뒤에서 저를 조롱하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뭘 두고 봐. 안 봐도 뻔하지. 안 그래요, 어머님? 대체 뭐가 잘나서 목에 핏대 세우고 사나 모르겠어요. 저러다 개망신을 한번 당해봐야 알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열받았지만 애들도 있고 남편도 그냥 가자고 해서 갔네요. 그렇게 6개월을 시댁 방향으로는 발도 안 뻗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남편한테 다급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집에 빚쟁이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빚쟁이요? 어머님, 어디서 돈 빌리셨어요? 내가 돈 빌렸을 일이 뭐가 있어?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다급한 시모 전화에 시댁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러다 한참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글쎄, 동서가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가게는 어쩌고 잠적을 해? 근데 동서 잠적이랑 빚쟁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가게 오는 사람들한테 돈놀이 했었나 봐. 은행보다 이자 많이 준다고 꼬셔서 지금 피해자가 어마어마한가 봐. 알고 보니 동서는 8년 동안 그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는 단골 그리고 단골 지인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돈놀이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은행 이자가 3에서 4%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서는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매달 10%씩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아서 돈놀이하고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하다가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 빚쟁이들이 동서를 잡겠다고 시댁까지 온 거였죠. 뒤늦게 동서 가게를 가보니까 가게는 이미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동서의 가게에는 빚쟁이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고 어디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나 찾고 있더라고요. 진짜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 동서 가게에 시댁이 이 정도면 시동생 집은 더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 남편과 시동생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시동생 집도 빚쟁이들이 쓸고 갔는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좌절해서 앉아있는 시동생을 위로하자 우열을 하며 말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저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오늘 새로 등록하는 회원이 많았다고 하길래 그냥 믿었는데 진짜 이런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시동생은 좌절한 채 울고 있었고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군요.
결국 시동생은 지쳤다면서 당분간 숙박업소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그 착하고 밝던 시동생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었던 시동생이 빚쟁이들한테 공범 아니냐면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시동생이 문자 내역을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해명해도 다들 짜고 치는 거라며 믿질 않았습니다. 상황이 꼬여만 가서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 시모까지 덩달아 의심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동서가 시모랑 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둘이 같이 한통속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시모가 연락이 안 된다길래 같이 시댁에 갔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시모의 명품 가방, 금팔찌를 챙기면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셋째 며느리가 내 돈을 얼마나 들고 튀었는지 알아? 이것도 다 내 돈으로 샀을 거야. 이런 가방에 금팔찌 다 우리 돈이라고. 그동안 백화점에서 둘이 재미 좀 봤나 본데 당장 우리 돈 안 내나? 없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대체 얼마를 해먹고 튀었길래 빚쟁이들이 끝도 없었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렇게 사기친 검은 돈으로 시모랑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니까 빚쟁이들 눈에는 한통 속으로 보였겠죠. 매일같이 찾아와 동서 어디 있냐고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안간힘을 써서 빚쟁이들을 돌려보냈고 시모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불려시가 붙은 줄도 모르고 좋다고 다녔으니 이걸 어째.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불려시 잡히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둘째야,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둘이 붙어서 좋아 죽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시모의 부탁에도 못 들은 척 나와버렸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온 가족이 한동안 빚쟁이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서는 시동생한테 문자 하나 남겨놓고 사라졌던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사고 쳤어. 당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를게. 미안해. 결국 사고는 동서가 치고 수습은 시동생이 하라.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해놓고 잠적이라뇨. 시동생은 결국 집까지 팔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동서는 지명 수배까지 내려졌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시동생은 끝까지 공범으로 의심을 받았고 결백하다면서 문자와 통장 내역까지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문자만 봐도 시동생은 결백한 게 보였어요. 문자에는 하나같이 이게 무슨 일인지 묻는 내용뿐이었죠. 당신 지금 어디야? 이거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가게에서 뭘 하고 있던 건데? 그랬더니 동서의 답장이 더 기가 막혀요. 여보, 미안해. 그러려던 게 아닌데 돌려막다 보니까 터진 거야. 미안해. 이런 식의 문자를 피해자들도 전부 다 봤지만 잘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시동생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허구한 날 시댁, 시동생 집, 동서 가게 할 것 없이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특히 시모는 걸렸다 하면 빚쟁이들한테 머리채를 잡혔어요. 오죽하면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 이런 말도 하더군요. 나 이러다 탈모 오겠어. 대체 내가 무슨 죄라고 날 잡아 뜯는 거야.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일하느라 애 보랴 얼마나 바쁜데요. 이제 큰며느리 있는데 큰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했더니 글쎄 뭘 하는 줄 아니?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끊으란다.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하필이면 시숙과 결혼한 형님은 차가운 사람이었죠. 그때 시모가 형님이랑 통화했던 이야기 듣고 빵 터질 뻔했어요. 시댁에 그 난리가 났는데도 한 번도 괜찮냐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동서가 잠적한 지 5개월 만에 경찰에 드디어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동서가 돈이 있었겠어요?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 가면 된다지만 엉뚱하게 피해를 본 남은 사람만 불쌍했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이번 일로 회사에서 감사도 받았어요. 아무래도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민감하게 나왔던 것 같았죠. 결국 결백하다고 보여준 자료들이 인정받아서 회사를 다니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 마음고생했는데 하나 해결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때 저는 시동생한테 퇴근하면 저희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괜히 밖에서 도시락 같은 거 먹지 말고요.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면 되니까 꼭 오세요. 형수님, 감사해요. 그래도 형수님이랑 형 덕분에 버텼어요. 밥이 뭐라고 고맙다고 울먹이는데 얼른 상처에서 벗어나길 바랬죠. 그런데 저를 황당하게 만든 사람은 시모였어요. 정말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일은 안 힘들어? 내가 전화를 해야지 하다가 이제야 했네.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내가 애들이라도 좀 봐줄까? 어머님이 제 안부를 묻는 날이 오네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나? 아유, 알잖아. 내가 원래 표현도 못하고 무뚝뚝한 거. 내가 널 그렇게 아꼈는데도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지.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 혹시 귀신이신 거 아니에요? 그 무당 좀 찾아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요. 얼른 가보세요.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하면서 말하는 시모한테 저는 얼른 무당한테 가보라고 했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간사할 수 있죠? 저도 그동안 상처받은 게 많은데 일방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모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끊어버리자 시모는 오기인지 객기인지 또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점집 안 간지 오래됐어. 난 네가 좋고 싫은 게 분명해서 참 좋았어. 사람이 그렇게 확실해야지. 안 그러냐? 어머님, 제가 좋고 싫은 게 확실해서 좋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 딱 말할게요. 저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불편하고 싫어요.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풀리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시지도 마세요. 제가 기분 풀리면 그때 연락할게요. 뭐야? 이게 지금 시애미가 사기 좀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끝까지 시모는 제게 화를 냈어요. 한마디만 거슬려도 이렇게 노발대발 하는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아끼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화를 낸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예전 동서처럼 이빨이말 하면서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가식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사랑받는 며느리가 훈장이라도 된답니까? 그냥 각자 할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떠받들던 동서가 없어져서 저한테 집착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형님과 저는 그런 여우 같은 과가 아니라 시모의 복장만 터질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년 전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모와 안 보고 지낸답니다. 처음부터 시모가 돈으로 며느리 편가르기만 안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현재를 보고 미래까지 싸잡아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축의금 60만 원에도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월세방 탈출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전셋집이죠. 거실 하나, 방 2개인데 저는 여기가 궁궐같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시동생은 여전히 조카들만 보면 껌뻑 죽는 조카 바보랍니다. 둘째는 아빠보다 삼촌이 더 좋다고 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좋은 사람은 더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씩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데 저번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1년 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이젠 밉지도 않아요. 그런 사기꾼들 보면 다 결핍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잘 보면 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은 묻고 저는 지금 제 옆에서 있는 거 챙기면서 살려고요. 동생이지만 저보다도 훨씬 어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그때 시동생의 말에 엄지를 올려줬습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일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주하고 앙심을 품고 살면 내 인생만 얼룩덜룩해질 뿐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힘내서 살아보자고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